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조선 전기 경제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농업에서부터 무역까지 먼저 전체 틀을 한번 볼 텐데, 조선은요, 기본은 이제 농업 국가인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모습은 고대도 마찬가지고 중세 고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조선은 이제 성리학의 나라였기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절약이라든지 근검 이런 걸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선비가 해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사치를 멀리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아직은 경제 수준이 낮아서 농업이 중심이 된 것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농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위주의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이걸 바로 이제 농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때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자급자족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 때, 그래도 전 근대로 가면 갈수록 농업이 근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농업을 장려하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농업의 발달 수준은요, 당연히 조선 후기 또 고려와는 차이점이 있겠죠. 그거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1년 1작, 2년 3작, 윤작법, 모내기법 다 들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또 뒷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12법의 개선으로 인해서 이제 1년 1작이 가능해졌던 거. 이건 고려시대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가능해진 수준을 떠나서 이제는 일반화된 수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확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2년 3작의 윤작법도 여기는 이제 일반화. 왜냐면 고려 말 때 윤작법이 이제 시행이 됐었으니까 그게 이제 퍼지는 단계인 거고요. 목화도 고려 말 때 들어왔죠? 퍼져야 되겠죠. 확산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전국 세배 괜찮습니다. 반면에 조심할 거는요. 모내기법은 아니에요. 모내기법은 고려 말이나 조선 전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부 지방, 남부 일부 지방에 한정되었다. 전국이라는 거 아닌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사 짓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제 수리시설 많이 필요하죠. 저수지를 비롯한 많은 수리시설은 지었다. 그거는 똑같고요. 우리 앞서 배웠던 농사는 고려 말에 있었던 농상지뷰 딱 하나 있었죠. 농상지뷰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요를요. 원나라라고 생각하세요. 뭐 전혀 맞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 들어간 게 없는데 그래서 농상지뷰 그러면 원나라다. 왜냐면 농가집성도 나올 거고 농사직설도 나올 거니까 되게 헷갈리는데 농가집성 그다음에 또 뭐 농사직설 거기는 일단 시작할 때는 이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상집유 원나라 생각하셔서 고려 말인 거고요. 이때는 농사직설입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금양담록인데 차이점이 좀 몇 개 있어요. 일단 이거는 국가가요. 만들려고 시킨 거예요. 세종이 지방에다 관리를 보내서 좋은 농사법 있으면 알아가지고 와. 그래서 모아서 만든 거고 이건 강희맹이라는 사람이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경기도 시흥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경험담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관찬, 이거는 사찬. 국가에서 발행한 거고 개인이 발행한 거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세종, 요거는 성종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관영수공업이에요. 이때 국가는 이제 장인들 있잖아요. 이 장인 기술자들을 불러서 그 명단을 작성하는데 이걸 바로 공장안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이제 상업활동도 국가가 당연히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조선은 고려가 망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나친 사치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수공업과 상업을 다 통제해서 국가주도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 전기 때 국가의 허락을 받고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상인 집단, 국가의 허락을 받았다 해서 관원 상인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수도에는 시전이 설치되어 있었겠죠. 시전에서 활동했다. 이게 바로 시전 상인들 되셨어요. 그래서 시전 상인이라고 하면 한양에서 활동했었다.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다가요. 세금도 내고 특정한 물품을 납부를 하죠. 되셨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물품을 다른 어떤 상인들이 팔 수 없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금난정권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쓰는 이 분필을 실전 상인들이 만약에 이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요 이거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걸 판다, 실전 상인이 아닌데도 판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내가 국가에다가 고발을 한다든지 행동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금난정권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돌뱅이라고도 하죠. 보부상 집단이 있습니다. 차이라고 하면은요, 그들은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그 차이인 거죠. 공통점은 국가 허락증을 받은 상인들이고요. 반면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자유상인들이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국가에서도 조선 통보와 저화를 유통을 시켰으나 거의 유통이 안 됐다. 왜? 자급제적 체제이다 보니까. 저화 같은 경우는 이미 공양왕 시기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고려시대 때.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조선 통보랑 상평 통보, 그건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상평 통보가 조선 후기 대표적인 화폐이니까 조선 통보 나오면 조선 전기 넣어주세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16세기 이후 이제 흔들려요. 16세기가 되면 조세제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도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관영수공업이었잖아요. 관청에 나와서 장인들이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관청에 안 나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영수공업에서 민영수공업. 자, 그러니까 수공업자가 자기 그 지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각 집에서 아낙네들이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시가 더욱더 늘어나서 15세기 말에 등장했던 장시가 16세기 되면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18세기 되면 전국에 10,000개 이상의 장시가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셨더라면 582번에서 조선전기 농업 관련된 문제 다 푸시겠죠. 특히 그 중에서 3, 4, 5번이 되게 중요해요. 3, 4, 5번이. 여러분이 다른 거는 안 틀렸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4번은 헷갈릴 수 있어요. 12법의 발달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 농사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그 12법 개선으로 인해서 1년 일작이 가능해졌어. 약간 그런 뉘앙스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고려 말이잖아요. X라고 하셨을 텐데 이건 여러분들 거기 2010년도 서울시 9급부터 시작해서요. 2008년도 계리식 문제까지 보기를 다 따와서 만든 거예요. 보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근데 그 보기 속에서 4번은 맞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작되었다가 아니라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 시작인지 일반한지를 다 떠나서 그때는 그러했었어. 거기에만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무엇보다 또 객관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보기들과의 상대적인 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번과 7번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조선 후기니까 아닌 거고 그쵸?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답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 4번 혹시 헷갈리신 분들은 네, 보기를 다 읽어와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그 당시 그럴 수 있었다. 그렇게만 해석하신다면 맞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자, 583번 순서 문제인데 되게 쉽죠? 1번에서 철제 농기구를 일반 농민에게 보급한다. 우경을 장려했다. 삼국시대죠. 2번에서 12법 발달했다.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데 고려 말도 되고 조선 전기도 되는데 이제는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가능해졌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보통 그러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3번에서 농상집 요가 나왔으니까 고려말 원나라부터 들어왔다 이게 되니까 같은 고려말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2번은 조선 전기구나. 그리고 4번에서 쌀이요.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일종의 농산물, 상품이 된 거죠. 이건 바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 조선 후기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식구들 먹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식구 먹고 남는 게 곳곳에서 많이 생기더라. 그럼 결국 이게 팔게 되고 또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 농사 안 짓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 쌀을 사다 먹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이겁니다. 자, 584번과 85번 문제는요. 이건 둘 다 이제 세종시기 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세종시기 때 둘 다의 보기는 다 뭐냐면 세종시기 때 과학 발달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농업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종이나 성종은 물어볼 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정치와 문화를 믹스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과학과 농업을 믹스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84번과 85번 공통적으로는 칠정산 4편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역설을 했으니까 우리 땅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 땅을 기준으로 한 달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 쪽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1번에서 자, 2년 3작 윤작법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고령인 거죠. 그 중에서도 고려 말이 되겠고, 2번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모작을 한 건 조선 후기, 3번에서 우경이 시작했으니까 삼국. 그래서 답이 4번. 농업기술을 발달하기 위해서 농사직설을 간행하였다. 85번에서도요. 칠정산 내편, 외편을 완성시켰다니까 또 세종이니까 1번 감자, 2번 고구마, 4번 빨간 고추를 했는데 감자, 고구마, 고추, 담배, 토마토, 담배, 고추, 고구마, 감자. 오케이, 거꾸로 있죠. 이건 조선 후기 때요. 특히 외란 이후로 좀 많이 들어옵니다. 외란 전후 쪽으로. 근데 3번에서 마늘을 심었다는데 여러분 마늘은요 단군 신화도 나와 있잖아요. 쑥과 마늘을 먹고 적어도 그 단군 신화를 직접 글로 기록했던 게 고려시대. 그것도 이제 원나라 간섭이 충렬왕 때니까 적어도 그 시기 때는 우리가 먹었다는 거 확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건 조선 전기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85번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좀 응용하는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응용보다는 실제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죠.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자, 86번에서요. 옳지 못한 것은 그랬는데 1번 양반 지배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려말 공량왕 시기 때 토지 개편한 게 과전법이니까 맞고 2번에서 이때는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이니까 농가집성, 산림경제 이거 죄다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거기 시전을 설치했다. 관영수공업을 정비하였다. 똑같잖아요. 그쵸? 5번에서 2년 3작의 일반화와 남부 일부 지방에서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보이십니까? 587번 조선 정기 경제체제 1번 시전 상인들 같은 경우는 한양에서 국가가 만든 그리고 분양한 이 상점에서 일을 하죠. 그죠? 장사를 하죠. 그러면서 국가에다가 필요한 물품을 또 납부를 해줘야 돼요. 대신에 그 물품에 대해서 독점적인 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남정권이라고 했었어요.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자, 거기 2번에서요.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고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 이제 이걸 가지고요. 소를 이용한 이제 윤작법이 보급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 그럼 혹시 이것도 퍼졌으니까요. 참 헷갈릴 수 있어요. 그쵸? 보급과 시작과 일반화는 구분이 되는데 보급을 어디다 넣을 건지 살짝 애매하게 걸쳐 있는데 문제는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고려인 걸 알 수 있죠. 우경을 처음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인 거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고려시대인 거니까 아예 조선에서는요 그 나오지도 않아요. 3번과 4번에서 선대제가 나왔고 장시 전국 확대가 나왔으니까 이건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2번만 조심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88번 문제는 좀 조심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니은에서 보시면은요 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니은은 소니까 고려시대밖에 안 되죠. 디귿에서 상품 화폐 경제니까 조선 후기밖에 안 되죠. 그럼 기억을 언제로 볼 것이냐요. 이걸 고려 후기로 볼 것이냐, 뭐 조선 전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거기서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화약이에요. 화약. 그러면 관영수공업이 발달하여 관청에 등록된 장인들은 의류, 활자, 화약, 무기 등을 제조하였다는데 화약은 최무선의 화약, 화통도감 기억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고려에서도 후반부예요. 자, 그러니까 고려 전기 수공업 형태라고 하면 국가가 주도하는 아니면 소에서 하는 수공업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고려 전기인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민간에서 하거나 아니면 사원에서 하는 이런 수공업 형태였으니까 이걸 전기로 깔아주고 그리고 기억에서 화약이 나왔으니까 이걸 고려 말로 보셔도 괜찮고요. 근데 고려 말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군요. 관영 수공업이 발달하였으니까 그러니까 고려 전기거나 조선 전기인데 그 중에서 화약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조선 전기가 됩니다.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관영수공만 보면 고려 전기도 될 수 있으나 화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선 전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591번이 되겠습니다. 자, 591번. 다음 자료는 무엇과 관련된 설명입니까? 근데 좀 꼼꼼하게 보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이거 빨리 풀어가지고 지방에서 막 이러면은 또 급하신 분들은 보부상 가실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시전은 한양이니까 안 갔을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 보기에서 일반 교육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이건 장소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장시가 됩니다. 그렇죠? 자, 591번 이들이라고 했는데요. 자, 종로에서 상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는 누굽니까? 가는 시전 상인들을 말하고요. 자, 정부는 이들을 공장 안에 등록시켜서 라고 하니까 관영수공업에 있는 장인들인데요. 이 장인들을요,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명부를 공장 안이라고 해요. 자, 1번.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해야 됐다. 그 대가로 이걸 인정받았다. 맞죠? 2번. 16세기 중엽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라고 있는데 그건 지금 장시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인 겁니다. 3번에서 이들은 부역에 동원돼서 물품을 관장해서 만들었던 거지만 나중에는 그게 이제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게 16세기인 거고요. 4번에서는 이들은 둘 다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 맞죠? 자, 나머지 두 개의 문제도 같은 맥락이니까 여러분이 푸실 수가 있겠고요. 실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뭘 갈 거냐면 토지제도입니다. 일단 조선의 토지제도 하면 이제 과전법이잖아요. 자, 과전법 일단 첫 번째. 자, 과전법은 관료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고려나 조선 똑같습니다. 18등급으로 나눠서 들어갈 거고요. 전 현직 관료 처음에 다 줘요. 그러다가요. 우리 공무원 연금도 뭐 계속 지급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도 조선도 대한민국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지급 대상도 많고 양도 많다가 점점 지급 대상 줄어들고 양도 줄어듭니다. 자, 하나 특징이라고 하면 토지를 나눠줄 때 어디만, 경기도. 이게 이제 과전법과의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수조권만 지급한 거는 똑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반납이 원칙인데 세습됐던 게 있어요. 근데 그 세습됐던 게요. 여기 수신전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수신전과 휴량전이 들어가줘야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구분전, 뭐 아니면 또 군인전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수신전과 휴량전 들어가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신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인에게 주는 거고, 휴량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일찍 사망함으로 인해서 아직 어린 아이, 20세 이전의 어린 자식에게 주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과전이 부족하게 되니 누구 뺀다? 전직 빼고 현직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게 세조 시기 때 있었던 직전법이 되겠고요. 우리 앞서서요. 15세기 왕들 하면서 한번 언급했었죠? 자, 그러다가 또 한 번 변화를 줍니다. 양반 관료들이 과다 수치를 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아예 지방 관청에서 받아서 넘겨줍니다. 수치 방법이 바뀐 거죠. 이게 바로 성종 시기 때 있었던 관수강력.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왔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관수강급제 시행이요.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럼 국가의 토지 지배권은 기본적으로 강화됐다는 거예요. 양반 관료들이 백성들한테 가서 원래는 10분의 1 조세만 받아먹었는데 더 받아먹는 거, 그거 금지시킨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은 옛날보다 자꾸 들어오는 게 적어지네? 그럼 이제는 내 땅을 넓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개인의 토지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양반들은 자신의 권력이라든지 이미 기존에 땅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넓히기가 좋아요. 되셨죠? 지주로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그들이 지주가 되는 것만큼 일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장농이 되겠죠. 그래서 땅 주인과 소장농의 관계가 더욱더 확대가 돼요. 이게 중요해요. 국가가 토지 지배권을 강화시키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해서 양반들의 토지 소유욕이 늘어나면서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는 거.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장농이 늘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줄어든다고 할까요? 늘어나죠. 양반들이 토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자영농민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되는 겁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개간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 경제 상황에 약간 한계가 있는데 양반들이 많이 가지면 일반 백성들이 그만큼 조금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여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는 이제 우리가 지주 전호제랑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거랑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594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쉬운 문제인데 꼼꼼하게 푸셔야 돼요. 1번 관리가 죽은 후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과전법 맞죠? 답은 1번인데 2번에서 경기도 이외의 토지도 지급 대상인 건 이건 이제 예전에 전시과, 고려 전시과고요. 3번에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것도 전시과죠. 4번에서 현직 관료에게만까지는 직접 법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수조권만 준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가 되죠. 관수관급제에서는. 자, 595번 1번 과전법은 경기도 지역에 한정된 거 맞고 2번 수신전과 휴량전이요. 이건 세습이 되죠. 세습이 된다는 건 토지가 부족해진다는 거고 그래서 직전법에서는요. 하나 추가될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현직 관료에게만 준다 플러스 조금 전에 봤던 수신전과 휴량전 요거 어떻게 한다? 폐지시킨다. 토지 부족 문제가 야기됐으니까 요거 폐지시킨다가 맞습니다. 3번에서 국가의 토지 지배권은 관수관급제 이후로 강화된다 맞죠? 4번에서는 자영농이 요거 감소한다 해야 돼요. 양반들이 땅을 많이 가지려다 보니까 자영농민은 토지 줄어들게 되더라. 그래서 4번. 자, 하나 건너뛰고요. 97번 가겠습니다. 가니까 지금 세조시기 때 직전법 나왔죠. 1번 이거 세종시기인 거죠. 2번에서 이건 고려예요. 각종 보를 설치해서 기금 운영했던 건 고려가 많이 있죠. 제위보 뭐 이런 거 났으니까. 3번에서 보법. 여러분들 보법이다 그러면 3인 1조이죠. 이거 세조식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4번에서 토지 8개월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 한 명씩 끌어다가 공사 현장에 동원하는 건 성종시기 때 확립했어요. 자, 그 다음에 599번 문제랑요. 600번 문제는 거의 지금 동일한 사료입니다. 지금. 똑같은 문제니까 600번으로 갈게요. 다음 제도가 있었던 시기에 대해서 옳은 것 그랬는데 수전자가 죽은 뒤 그러니까 수조권을 받았던 사람이 죽은 뒤 그 처가 자식을 가지고 수신을 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과전 모두를 물려받고 그러니까 자식 있는데도 재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과전을 다 준대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거 말하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세 번째 줄 휴량하여야 하니 이건 거죠. 그래서 과전법이구나. 그러니 1번과 2번에서 구분전 2번에서 전지, 시지 이건 다 전시과예요. 3번에서 영정법 했으니까 조선 후기인 거죠. 그쵸? 인조시기 때 만들어진 영정법이고 4번에선 경기 일대 수조권 했으니까 이게 과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600번 이런 문제도요. 문제가 되게 쉬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그러니까 시대 구분만 하면 되고 친절하게도 1, 2번은 또 같은 시대를 묶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 구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시대 구분을 하는데 이런 용어가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자, 601번인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과전 보이십니까? 근데 과전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전시과에서도 과전이라고 했어요. 기본 월급을 과전이라고 했었죠. 그 여기도 이제 과전인 조선도 과전이기 때문에 그건 똑같은데 두 번째에서 이제 수신전, 휴량전 지급했다. 이걸 보고는 과전법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일단 기억에서요. 사전의 소유권은 정객에게 있고 수조권은 전주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전주 정객제도예요. 여기 지주 전호제가 있죠.
일반적인 농민들은 여기 뒤에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농민들이에요. 그럼 이건 뭘 가지고 구분하냐면 지주전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소유권을 가지고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요. 수조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수조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관료를 말하겠죠. 전객 같은 경우는 그 수조권을 가진 사람에게 조세를 줘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배층들인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니 거기서 지금 사전에 소유권은 전객에게 있고 수조권은 전주에게 있다 그랬는데 땅 주인 자체는 이 사람이 땅 주인인데 국가가 네 땅에서 나올 10분의 1을 국가에 내지 말고 관리 하나 지정해 주든가 걔한테 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조권이 전주에게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저도 틀리다고 하려고 그랬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표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고 10분의 1세를 공정하게 하여 병작제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이거 되게 여러분들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항상 우리 일단 기본으로 10분의 1세 가죠. 그렇죠? 그거는 뭐 고대부터 기본적으로 사회가 안정되기만 하면 다 10분의 1세로 가요. 그리고 이제 병작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병작 반수라고 하죠.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절반을요 땅 주인에게 주는 거. 그러니까 전호가 지주에게 생산량의 절반을 갖다 바치는 경우를 이제 병작 반수라고 하는데 이게 뭐 고려시대 때도요 내가 소작농이다 그러면 절반을 냈고요 조선에도 절반을 내긴 했어요. 단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나오긴 했지만 국가가 그걸 인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전법에서는 농민 생활을 보호해야 되고 농부원수를 표방했기 때문에 병작 반수 자체는 법으로 금지한다. 단 뭐 니들이 하면 어쩔 수는 없고 이런 정도인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법적으로 허용했다는 부분이 틀린 거예요. 디귿에서 세습되는 토지가 많아져 관료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점차 부족해졌다. 그래서 양도 줄이고 지급 대상도 줄인 거죠. 리을에서 관계만 있고 관직이 없는 사람들은 수조권을 갖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관계는 있는데 관직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나 한때 관직에 나가봤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 소린 거예요. 관직, 나 현재는 지금 아무 일 안 해. 되셨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유향품관입니다. 유향품관. 누군데요? 지방에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지방 양반들요. 고려 말 공민왕 시기 때요. 외국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 뭔가 주긴 줘야 되는데 현재 관직 자체를 나눠줄 수 없다 보니까 첨설직이라고 하는 일종의 명예직 같은 거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 지방에서 나름 좀 세력 키웠어. 이런 사람도 있고 조선 건국 초기 때나 그래도 한양 가서 나름 관직해봤는데 지금은 고향 내려왔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향에 머무르곤 있는데 품계는 있어. 난 지금 당 일은 안 해. 품계는 있는데 일은 안 해. 전직 관리들.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경우 이들에게도 토지가 나갔는데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군전이라고 해요. 많이 준 건 아니고요. 한 2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인가 하여튼 되게 조금 줬어요. 줬다는 거고요. 군전은 군인들한테 준 거 아닙니까? 조심하세요. 우리가 이제 군인들한테 준 이 군인전 있잖아요. 이 군인들 같은 경우는 언제? 고려 때 중앙군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군전은 군인과 상관없이 유양품관들에게 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겐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난이도 되게 높았어요, 이거. 자, 이번에 603번 쪽으로 한번 좀 건너뛰어 볼까요? 자, 토지제도 시기순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여러분 잠깐만요. 요거 수치제도 쪽을 한번 요거 여러분들 수치제도를요. 한번 보고 갈게요. 보고 아닙니다. 그냥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거기 603번에서 먼저 기억을 보시면 풍요에 상관없이 무조건 1개월당 4두씩 걷는 거 인조 시기 때 나왔던 영원히 정하는 영정법입니다. 그쵸? 조선 후기 때 전쟁 거치고 난 다음에 제도 개혁하는 거고요. 니은에서는 1개월당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경우의 수가 9개가 나오는 연분구등급 세종 시기 때 공법이고요. 디귿에서
토지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한정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조선의 세조 시기가 되겠죠. 세조 시기. 자, 그 다음에 리을에서요. 관료들을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의 과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랬는데요. 고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전시과다 그러면 전지와 시지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전지 시지가 없으니까 과전을 지급하였다. 그럼 이제 과전법 아니면 이제 직전법인데 150결에서 110결이라고 하면 이건 과전법이에요. 직전법엔 지금 내용을 줄였다 그랬죠. 110결이 최고예요. 단 110결을 외우지 마시고요. 자, 그러니 리을에서는 과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과전법을 제일 먼저 깔아주시는 리을 들어가고 과전법 리을 해주고 요거 만들어진 게 이제 공양왕식이니까 깔아주고 니은에서 세종 들어가고 디귿에서 세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역에서 인조 들어가면 돼요. 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 디귿 있잖아요. 디귿을 현직에게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시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경정 전시과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틀린 거는 아닙니다. 현직에게 주는 건 경정 전시과도 있는 거고 직전법도 있는 거고. 다음 그러려면 경정 전시과가 12세기 문종식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제일 앞으로 나올 디귿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은이나 리을 두 개 중에서 뭘 먼저 할 거냐 했을 때는 리을이 먼저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됩니다. 네. 혹시 디귿을 고려시대 때 전시과, 경정 전시과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04번은 좀 간단하니까 이건 여러분 패스하도록 하고요. 605번 볼게요. 일단 기역에서 노급이 나왔고요. 니은에서 문무백관에서 한인까지 이르기까지 국가에 복무한 사람들에게 전토와 시지를 지급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전시과죠. 그쵸? 그럼 전시과 중에서 한인들, 에게 지급, 그러니까 전시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뭐, 시정 전시과냐, 개정 전시과냐, 경정 전시과냐를 물어본 건 아니었고요. 디귿에서는 과전법을 말했죠? 리을에서는 직전법을 말하니까, 일단 1번에서 신진관리에게 지급할 토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그랬는데, 직전법이라고 하는 건 신진관리에게 지급할 토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신진관리라고 하면 고려 말 때 등장한 신진 4대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관리들에게 나눠주기가 어려웠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신진관리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전법에 맞습니다. 그죠? 신진관리만 보면 과전법이고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그건 직전법에 해당하는 거고 2번에서 경기도의 한에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과전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직전법도 당연히 다 들어가는데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그러면 특히나 그 중에서 관수강급제를 말하기 때문에 답이 되지가 않죠. 특히 전시과 같은 경우는 전국 토지를 나눠줬으니까 그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3번에서 토지 소유권을 지급함으로써 신진 4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그랬는데 토지제도는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나눠준 것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뭔가를 잘못 읽었네요. 이 문제 맞으신 분들은 지금 강사분 뭐 하시나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잠깐만요. 지금 거기 일단 디귿에서 토지 소유권을 지급한다. 무조건 다 수조권이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4번에서 귀족을 중앙 관료를 흡수하기 위해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는 지급하였다 그랬는데 관료제를 지급한 거는 그거죠. 왕권 강화와 국가의 재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니까 4번도 틀린 거고요. 1번에서 직전법을 시행한 중요한 이유는 세조 시기 때 이제 세조가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으니까 새로운 관리들이 있잖아요. 그때 토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세습되는 토지로 인해서 지급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신진 관료를 꼭 신진 4대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관직에 나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1번이 맞습니다. 정신을 놨었군요. 자, 606번에 가겠습니다. 자, 1번.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경종 때 처음 전시가 실시하였다. 역시 개경, 태조, 경종, 목종, 문종 이건 됐죠. 자, 2번 전시가 체제하에서 민전은 사유지이지만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하면 공전인 경우도 있다. 자, 토지가 있습니다. 공전이 있고 사전이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요? 일단 우리는 소유권을 먼저 봤었죠. 그쵸?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걸 이제 민전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이 백성들이 국가에 직접 세금을 낼 때 아니면 나라 관리들에게 낼 때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지는 이 기준은 수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요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본다면 전시가 체제 하에 민전은 사유지이지만 민전은 이거는 민전이라고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민전이라고도 해요. 이 민전은 소유권으로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맞죠? 하지만 수조권으로 본다라면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난 국가에 세금 내잖아요. 뭐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 땅에서 나온 돈은 번 돈을 내가 국가에 세금 내니까 그럴 경우는 내 땅이기도 하지만 국가에 세금을 내니까 그걸 공전이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반면에 민전임에서 사전인 경우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3번에서 과전법에서는 문무 관료들에게 경기지방의 토지 하나요. 과전의 수조권을 지급하고 군인들에게는 군전이다 그랬는데 아까 보셨죠? 우리 2014년도 문제에서 601번 군전은 군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유향품관에게 준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2014년도 있잖아요. 이 사복직이랑 기상직에서 각각 이 군전 부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게 좀 나오게 했어요. 난이도가 되게 높게 느껴지죠. 네. 군전.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이게 군인전에서 군전 생각할 수 있었던 텐데 유향품관에게 나눠준 것을 군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주제 수치해도 보겠습니다. 일단 조세를 보면은요, 조선 초기 때는 다법 손실법이 있고요. 세종시기 때 이제 공법이 나오죠. 차이가요. 이거 같은 경우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매년 돌아다니면서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력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요. 그 조사하는 사람의 익힘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고을 단위로 조사하자. 이게 바로 세종시기 때 나온 공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토지는 비옥에 따라서 6개의 등급으로 나눠주고요. 매년마다 농사 지은 걸 가지고는요, 9개의 등급으로 가죠. 그래서 가장 좋은 상상년 같은 경우는 최고 1결에서 20두를 내게 되고요. 가장 농사가 안 됐다 그러면 1결당 4두를 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둬들인 이제 쌀은요, 바닷길이나 강길을 통해서 운반을 하게 되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이쪽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수도에 이렇게 가는 게 접근이 제일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라도라든지 충청도는 그렇게 가요. 자, 그런데 이제 강원도라든지 경상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려면 여기 산맥이 많아서 안 돼요. 태백산맥 많아서. 그러니까 한강이 있으니까 한강 이용해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이 맨 위쪽 지역들이에요. 이 맨 위쪽 지역 하면 평안도와 함경도인데 국방비도 많이 들고 사신 접대비도 많이 드니까 너희들은 그 지역에서 알아서 처리하거라. 익류 지역으로 냅뒀다. 자, 공납은 특징이요.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를 하는 거고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가호, 바꿔 표현하면 집집마다입니다. 잘 살건 부자건 상관없이 똑같이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더라. 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 기준인 거예요. 되셨어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요역 같은 거 공사팔에 동원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요. 자, 토지 8결당
한 명을 동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요, 너무 많이 시키지 말고 1년 중 6일 이내에 하라고 누가 성종이 얘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다. 제대로 잘 집행되지 않았다. 자,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때 또 이것도 변화가 생기는 게 특히나 이 공납이 문제가 많이 되죠. 농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사과도 안 나오는데 사과 내라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방납을 통해서 내게 되는데 문제는 중간업자들이 이윤을 너무 많이 받아먹었다는 거. 또 사람들이 교육을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갔는데 공사판에 맨날 동원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군대도 안 가려고 합니다. 결국 이래서 반군 수포제랑 대립제. 군포 내고 군대를 안 가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을 대신 내세우는 경우가 나오더라. 문제가 거의 반복이에요. 3개 문제만 풀어볼게요. 609번 조선전기 수취체제 옳게 된 것은 1번. 자, 1번에서는 평안도 빼셔야 되죠. 그쵸? 평안도랑 함경도 같은 경우는 군사비와 사신접대비가 많이 듭니다. 그거 빼주시면 되고요. 2번에서요. 세종 때 토지 비옥달에 대해서 전분 6등급 그리고 풍휴 연분 9등급 맞죠? 3번에서는요. 군대에 가는 건 누구 지금 빠져요? 양반, 서리, 향이 다 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군에 갔다는 게 틀린 거고요. 4번에서는 토지 8개월 기준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610번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 그랬는데 일단 뭐 경국대전 나왔으니까 조선인 것도 알 수 있지만 모든 토지는 6개의 등급으로 나누었다. 전분 6등급 생각나셔야 되죠. 이런 거는 반사적으로 생각나셔야 되고요. 그럼 전분 6등급에서 1등급 토지 같은 경우는요. 워낙 비옥해서요. 토지 조금 해도요. 생산량이 많아요. 6등급 토지 같은 경우는 땅이 넓어도 척박하다 보면 생산량이 적습니다. 결국 이 차이가 4배 이상, 4배 정도 벌어지죠. 되셨어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같다는 건 면적이 같다는 게 아니라 생산량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수등 이척법이라고 해서 다른 자를 가지고 이제 토지 비옥도를 이제 측정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기억에서 전세는 풍융에 따라서는 몇 개? 9개의 등급이니까 6개 틀린 거고요. 1등 전에 1결과 6등 전에 1결은 뭐가 같다? 생산량이 같다. 그렇죠?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50석이 나오면 이 땅에서도 50석이 나오는 거지 크기가 같은 건 아니죠. 디귿에서 20도에서 4도까지 맞고요. 등급에 따라서 척이 다르더라. 수등 이척법.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마지막 가볼게요. 613번. 자, 방납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그랬는데 이건 지금 읽어보지 않아도 방납 문제를 푸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읽어본다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지방 토산물의 공납을 이제 막아서 공납을 바칠 때 본래 값의 100배가 되도록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방납의 폐단. 1번 지방의 서리들은 당연히 방납을 통해서 중간에 착복하는 돈이 많으니까 좋아했겠죠. 2번 백성 부담이 컸었죠. 3번 정부는 토산물 납부 문제를 시정하고자 방납을 적극 장려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요. 개혁하려고 노력했고요. 토산물 납부 과정에서 방납의 폐단이 나타났다. 예, 4번입니다. 오래된 문제여서 길이만 길었었지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예, 없었네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제는 크게 안 어려웠죠. 그렇죠? 네,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